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은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풀렸죠. 그리고 또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10명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가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약이 늘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늘면서 테이블당 2번의 예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시민들도 일상 회복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회식은 자제할 것 같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2주 동안 상황을 지켜본 뒤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급하게 오지만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는 코로나에 확진돼 재택 치료를 받던 18개월 된 A군이 지난달 31일 고열과 급성 경련으로 급하게 구급차에 올랐지만 병상은 40분 뒤에야 배정됐습니다. 배정된 병원도 자택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119 신고 2시간 뒤에야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집이나 구급차에서 숨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지난 3월 넷째 주에만 142명, 한 달 전보다 11배나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는 꺾였다고 하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서 대통령 직무실 이전에 필요한 310억 원대 규모의 예비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에 252억 원, 경호처 이전에 100억 원, 국방부 합참 이전에 118억 원 등 총 496억 원 예비비를 요청했지만 한미연합훈련 등 국가안보를 이유로 합참 이전 관련 비용 등이 이번에 빠진 겁니다. 수정된 예비비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 전까지 대통령 보고를 마칠 경우에 오늘 예비비 처리도 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오늘 처리가 안 될 경우에 이번 주 내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아내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가 낚시터와 펜션에서도 살해 시도가 있었다는 검찰 발표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조현수는 지난 2020년 관련 방송 이후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 100명을 무더기 고소했습니다. 범인으로 낙인 찍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요. 조현수는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잠적 후 4개월째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해외로 출국한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공개 수배 전 출국 금지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도피 기간 내 휴대전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없다는 점에서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만 7천여 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1,400만 1천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53명이 늘어나서 총 4,497만 4천여 명을 넘어섰고 2차 접종자는 4,449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3차 추가 접종자는 3,280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아진다는 뜻을 가진 절기 청명인데요. 이 절기답게 오늘 하늘 표정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는 날이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에서 9도, 한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1도 선이 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식목일 4월 5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닥터스 걱정 말아요. 그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낭만 택시기사 신승용 씨인데 네. 택시를 타고 손님을 태울 때마다 어디 여행을 가는 듯한 오. 기쁨이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세요. 자기를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큰 행복이잖아요. 승용 씨의 택시 안에는 언제나 이야기꽃 또 웃음꽃이 핀다고 합니다. 택시를 운전하는 승용 씨는 이것 하나만 해결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매일 아침 파란 셔츠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출근 준비를 하는 남자. 옷을 갖춰 입게 되면은 아무래도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오늘도 그는 달립니다. 항상 설레죠.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또 어디를 가게 될까? 즐거운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자유가 있잖아요. 풍경 좋은 데 가서 또 구경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람이 있다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운전하고 싶어요. 어서 오세요. 승용 씨는 오래오래 택시 운전기사로 남고 싶습니다. 무사고 경력 13년의 베테랑 택시기사 승용 씨. 손님하고 이제 같이 대화하면서 자연경관 봐가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직업이라는 걸 이제 잊어먹을 때가 있죠. 예, 어서 오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서울대학교? 네. 예. 교수님이십니까? 하시는데? 강의를 좀 했었는데 예, 예. 학생들이 좀 보자고 해가지고 외국 학생들 한국말은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다 영어는 잘 하루 종일 좁은 택시 안에서 운전대를 잡아야 하지만 손님들과 사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야, 날씨 참 좋네요, 이제. 예, 완전히 봄 됐네요. 예. 승용 씨의 달리는 사랑방엔 언제나 이야기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전화로 되세요. 손님을 내려주고 난 뒤 따라 내리는 승용 씨. 갑자기 카메라를 꺼냅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하나 했더니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요. 한적하고 여유로운 풍경이 그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도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시외로 나가야 되는데 일부러 나가기는 또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손님 태우고 와가지고 손님을 여기서 내려드리고 그 주변에 시간 내서 이렇게 둘러본다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사실 승용 씨는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는데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틈틈이 사진작가로 변신하곤 합니다. 낭만 택시기사 승용 씨의 다음 목적지는 집 근처에 위치한 문화센터. 요즘 승용 씨가 푹 빠져있는 또 다른 취미생활이 있는데요.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데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이제 취미생활로 이제 배우면서 연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2번은 꼭 참석한다는 서예 교실. 이 동네의 취미 부자입니다. 먹의 맛을 아시고 붓질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소양을 충분히 얻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취미로 시작한 게 어느덧 8년. 이제는 선생님도 인정하는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승용 씨 오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좋아하는 서예에 도통 집중하질 못하는데요. 아무래도 어딘가 많이 불편해 보입니다. 사실 택시를 운전할 때도 앉아있는 게 꽤나 힘들어 보였는데요.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허리 통증. 최근 들어 점점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앉아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아픈 거 같아요. 장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승강장. 가끔은 손님이 타지 않는 게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손님 태울 때까지 좀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휴식을 좀 취한다고 해야 되나? 그동안 직업병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차일피일 치료를 미뤄왔는데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개인 택시니까 일한 만큼 이제 벌어가고 이제 그런 판국인데 시간 내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돈 걱정도 되고 치료비도 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오늘 승용 씨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동료 택시 기사들 10년 이상 알고 지낸 막역한 사이입니다. 형님은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야, 종합병동이지 뭐 허리고 네. 아니고 맨날 빚이 되는 거지. 아 많이 아프는데 허리가 뭐 허리 아프면 뭐 일 좀 적게 하고 그래. 동료들을 만나니 자연스럽게 건강 얘기가 이어집니다. 허리는 우리 택시 기사들 직업병이야 이거. 직업병이 좀 택시 10년 이상 하면은 허리는 다 아파. 허리가 엄청 아픈 거야. 그 한 사흘 갔었어요. 허리가 꼬부러진다고. 어쩔 때는 뭐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은 것 같아. 뭐 자꾸 어부적어부적 돼. 올해 참으로는 진짜 솔직히 말해 너 걷지 뭐 20, 30년 산 다음에 허리 아파 40년 살겠어.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 허리 뭐 조심해야 된다. 택시 기사들은. 전체를 못. 동료들의 조언에 생각이 많아지는 승용 씨. 더 이상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게 통증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방치한 건 아닌지 걱정스런 마음을 하나로 안고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평상시에 허리 많이 쓰세요? 일하실 때? 제가 개인 택시를 하다 보니까 택시 하시고 평균 한 10시간 정도씩 일을 하니까 앉아서만. 지금도 하시고 예. 앞으로 한번 쭉 구부려 보시고 이렇게 뒤로 좀 펼 때는 괜찮으세요? 아니 좀 뻐근하긴 한데 허리를 예전에 심하게 다쳤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승용 씨의 허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검사관 이 뼈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디스크예요. 이 아래 두 개는 어때요? 까만해. 까맣죠. 이 까만 디스크는 많이 딱딱해지고 이제 퇴행도 되고 만성적으로 어떤 이제 손상이나 이런 걸 당하고 있구나. 뭔가 허리에 통증을 만드는 요통 증후군으로 생각이 돼요.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 정상 디스크와 비교해보면 퇴행이 많이 진행됐는데요. 치료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무리해서 하시면은 더 빨리빨리 허리는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앉아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일을 5시간 막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많죠. 그렇다고 울어?
네, 건강한 백세 인생을 도와드리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행운쌤, 김혜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을 사랑하는 화사한 여자 개그맨 김혜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분이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 선생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건강 챙길지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마음의 감기, 우울증, 초기 치료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네. 오늘 건강을 챙겨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히나 50, 80 세대들의 우울증이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모든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고 네. 사실 개인 병원들도 다들 어려워졌는데 유일하게 유의미하게 진료 환자가 는 과가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죠. 네. 네. 그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이 분명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요. 중노년층에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울증 위험이 높아졌다 이렇게 봤습니다. 관련해서 병원 찾는 분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죠. 네. 사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건 너무 많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이제 자신의 직장, 뭐 가족 사이, 뭐 건강 이런 거 다들 위협 요소가 너무 많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대인 관계가 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의 대인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안 그래도 대인 관계가 원래 적으시던 어르신분들 이제 자녀들이 독립해서 먼저 떠나갔거나 혹은 배우자가 사별했거나 그래서 이제 문화시설, 뭐 종교, 체육시설 그리고 경로당 이런 곳에서의 대인 관계로 그나마 사람을 만나던 분들이 그런 관계들이 이제 끊기면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외로움이 우울증으로도 이어져서 잘 낫지도 않으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십니다. 네. 근데 이렇게 50, 80 세대의 우울증이 많아졌다 이런 것은 통계로도 나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요. 대학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요. 실제로 연구를 했는데 전국에서 이제 무작위로 선정된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요. 수행한 동일 집단 연구를 통해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연구는 2016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요. 2년 간격으로 수행된 평가에 모두 답을 하신 2,308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결과를 봤더니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요. 코로나 이전보다요. 노인의 우울증의 발병 위험이 2배 정도 높았고요. 한 번도 우울증을 겪지 않았던 우울증 병역이 없었던 노인들도요. 노인 우울증 발병 위험이 2.4배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 중노년층의 우울증에 취약하다고 하던데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생애 주기에서 2번의 피크가 있습니다. 일단은 2030 젊은 세대 때 우울증이 많이 발생하고요. 네, 생물학적인 원인에 의해서요. 그다음에 우울증이 좀 줄어들었다가 중노년층이 되면 다시 한번 피크가 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폐경이 오면서 네, 성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뇌호르몬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서 우울증 발생 위험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 시기가 바로 갱년기라고 부르는데요. 성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증상을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완경을 맞음으로써 실감을 한다라고도 합니다. 저희 회원님들, 그 운동센터 회원님들도요, 사실은 이제 월경이 왔을 때는 귀찮다 하시다가 막상 이제 완경이 오니까 되게 많이 속상해하고 서운해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성이라면 이제 중년의 여성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각오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 이게 자신에게 탁 맞닥뜨려지면요, 심리적으로 오는 타격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갱년기를 맞으셨던 50대 여성 주부가요, 나는 갱년기 우울증으로 갱년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유서를 쓰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갱년기 우울증
저는 되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쉽게 생각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가볍고 짧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안타깝지만 심하고 길게는 몇 년 동안도 이런 우울증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우리 몸 안에서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나오던 게 갑자기 안 나오니까요. 네네. 그게 우리 뇌와도 몸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뇌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도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심한 감정 기복 혹은 뭐 짜증이 나고 기력이 떨어지고 모든 것에 흥미가 떨어지는 이런 우울감이 찾아오게 되고요. 게다가 대부분 이 시기에는 이제 성장한 자녀들이 독립을 한 그래서 내 삶의 의미는 얘네라고 생각하면서 키워왔는데 이제 뭔가 남은 게 없네라는 빈 둥지 증후군 이 심리적으로 찾아올 그런 취약한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울증에 취약한 시기가 됩니다. 네, 갱년기 우울증으로 우리 어머님들 고생 참 많이 하시거든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선 말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아주 온화하게 또 편안하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갑자기요 신경질적으로 말투가 변하신다든지 퉁명스러워진다든지 말을 걸었는데도 대답을 좀 잘 안 하신다든지 이렇게 변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신경질적인지고 또 퉁명스러운지 감이 좀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제 지인분의 경험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 어느 순간이 갑자기 되니까요. 정말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불같이 화를 내고요. 또 거친 말까지 아주 거침없이 쏟아냈다고 합니다. 평소에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거칠 말 쏟아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주변에서 굉장히 당황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상대방의 그런 행동이나 말투 하나하나에 굉장히 또 예민하게 반응이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예전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에 정말 욱하고 화를 낸다거나 또 마지막에는 울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본인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되는 거라서 뭐 본인 의지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 주변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호르몬의 노예다. 그 정도로 호르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 외에도 몸으로 나타나는 변화들도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얼굴이 빨개진다든지요. 몸에서 열이 나고 특별하게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식은땀이 등에서 흐르는 등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데요. 또 이 상황을요.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자신에게 좀 실망할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죠. 그 증상들이 뭐 얼굴이 빨개지고 열감이 나고 이런 것들이 갱년기 증상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갱년기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들인데 그래서 보통 신체적인 반응에만 더 집중하다가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다른 과목의 치료만 받으시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방금 얘기하신 화끈화끈거리고 땀나고 이런 건 여성 호르몬의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근데 감정 기복이 생기고 우울감이 찾아오는 건 이런 성 호르몬의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남들이 보기에도 이제 좀 감정이 변했다. 사람 성격이 변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다면은 꼭 적절한 시기에 정신건강의학과에 들리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근데 여성 갱년기 우울증은 이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조기 치료의 중요성 말씀하셨는데 조기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들도 그게 있거든. 갱년기 우울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표가 안 나요. 그리고 이게 그건지 뭔지도 모르고 괜히 우울하고. 그래서 조기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 남성 갱년기 경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그 개념이나 위험성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에 비해서 감소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사실 별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길게 보면 분명히 변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이거를 좀 눌러 담고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 우울증이 유발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제가 한 남성의 사연을 가져왔는데 이재용 MC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 보낸 분이 외로운 중년 남자 P씨입니다. 어릴 때부터 외로움이라는 건 나약한 감정이라고 배워서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무시해버렸어요. 사내 자식이 외로움을 타면 되나 강해져야지 라고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중년이 돼서 외로움을 느낄 때 외롭다라고 하지 않고 술이 당기네라고 말하게 됐어요. 이거
예, 이런 감정 많이들 느끼거든요. 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내가 이 초라해지는 것 같고 좀 민망한 거예요. 남자니까 속 얘기하기가. 네, 일단 남성분들께서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시는 경우가 여성분들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중년 남성이 더 적은데요. 그럼 그분들이 어떤 집단보다도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하냐? 네,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남성들, 특히 중년 남성의 경우에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감이 찾아와도 인식하지 못하고 눌러 담고 그래서 이걸 참기만 하다가 애꿎은데 화내고 술이나 도박으로 푸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어릴 때부터 남자는 강해야 돼. 약한 마음 먹으면 안 돼. 티내면 안 돼. 라는 사회적 통념 속에서 저희가 다 어릴 때부터 노출되어 왔고요. 특히 가장이 된 후에는 더더욱 자신이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계속 눌러 담기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거죠. 사실 그 어떤 집단보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시는 분들인데 그걸 혼자서 견디기만 하는 게 참 안타까운 사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때는 그러잖아요. 사내는 모름지기 태어나 3번 우는 것이야. 뭐 이렇게 히히덕거려? 뭘 슬프다고 울어? 이러면서 감정을 거세당해요. 그러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잊고 살고, 웃는 방법도 잊고 살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울감을 느끼거나 이러면, 내가 이렇게 정신이 나약해졌나? 이거는 정신을 딱 차리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무슨 병원을 가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울증에 대한 편견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시간에 하나하나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 첫 번째 보시면 우울증 약은 부작용이 심하다. 저도 이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우울증 약 같은 경우도 계속 먹다 보면 중독이 된다는 말도 이제 들었거든요. 중독 혹은 의존한다. 네, 약을 의존한다. 먹다 보면 이런 얘기 습관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듣는 말인데 앞으로도 평생 계속 듣게 될 것 같고요. 이런 말 들을 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약물은 중독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과 약물이란 게 사실 수백 가지인데 그중에 일부 중독성이 있는 물질도 있지만 대부분의 약물은 중독성이 없습니다. 항우울제, 우울증 치료제인 항우울제의 경우에는 내성이랑 중독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 10년간 치료한 환자분들 중에 중독이 된 분이 없고 앞으로도 사실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전상 생길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항우울제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에서는 저도 들은 소리가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뭔가 무기력해지거나 혹은 또 졸음이 쏟아진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런 부작용이 일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항우울제도 한 종류가 아니라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잘 맞고 효과적이면서 부작용을 적은 약을 고르는 과정이 반드시 필수적인데요. 그 와중에 부작용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셔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돈가스를 정말 좋아한다. 그래서 한번 먹어봐야지 이러고 식당에 갔는데 돈가스 맛이 없네. 난 앞으로 평생 안 먹어.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다른 식당에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한테 약이 안 맞으면 다른 약제를 찾아봐야지 실망하고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초기에 꼭 말씀을 드리고 납니다. 네. 저희가 정신과 치료 그러면 상담 치료하고 약물 치료 이렇게 두 가지만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에 치료 방법이 다양해졌다면서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전기를 이용한 치료들이 있어요. 전기나 자기장을 이용한 치료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ECT라고 전기 경련 치료라고 해서 사람을 막 묶어놓고 전기 충격 주는 이런 치료들 옛날에 막 영화에 자극적인 소재로 많이 나오고 해서 고문 아니에요? 고문? 네, 다들 막 무서워하시죠. 그런데 아직도 ECT가 쓰이곤 있지만 그것 외에도 이제 간단한 RTMS라고 하거나 TDCS라고 해서 간단하게 머리를 자기장으로 두드려 주거나 표면에만 전기 자극을 주는 치료들이 있고요. 이런 우울증 환자분들의 뇌파를 찍어보면 뇌파가 다 느리고 약합니다.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뇌 기능을 촉진시켜주고 자극을 다시 줘서 뉴런을 활성화시키는 치료들이 현재 나와 있는 거죠. 네, 효과들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전기치료 아직은 좀 듣기만 해도 괜히 무섭죠. 부작용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부작용이 굉장히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물 부작용이 심하거나 두려워하시는 분들
혹은 내과적인 컨디션 때문에 약물 치료를 못 하시는 분들이나 임산부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대체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우울증에 대한 오해. 첫 번째, 우울증 약은 부작용이 심하다. 아닙니다. 네,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요. 이게 이제 정신력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울할 시간이 어딨어? 정신 빡 차리고 말이야. 기운 내고. 이거 이제 이걸로. 네. 사실입니까? 저는 지금은 정말 재밌지만 너무 안타까운 게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가족이나 주변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세요. 근데 우울증은 뇌에 발생한 질환입니다. 뭐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안 나오거나 균형이 깨져서 내 의지와 별개로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당뇨,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실 때 또 의지가 약해, 약에 의존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네. 몸에서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건데 그거랑 사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의지가 약해, 네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좀 무지하다, 무식하다라고 스스로 좀 광고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요즘 발달한 뇌 영상 기술 등을 통해서 보면은 뇌의 어떤 부위의 기능이 떨어졌는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뭐가 안 나오는지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저게 지금 모습을 보면서. 네. 저희 영상 같은 걸 보시면은 이제 우리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과 변연계가 서로 빨간 선으로 이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네. 건강한 집단 경우는 빨간 선이 강하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하고 여러 가지 충동 조절도 잘 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우울증이 생기면은 저 빨간 선이 약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뇌의 연결이 실제로 떨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가장 오른쪽에 심각한 집단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마구마구 드는 집단인데요. 스스로에 대한 의지와 상관없이 저 연결이 약해지면 그냥 죽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네. 신기하다. 이겨내, 노력해 이래서는 안 돼요. 우울증 확실히 뇌에 발생한 질환입니다. 병원을 찾으셔야 되는 문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우울증에 대한 오해 이어서 보시면 완치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만큼 흔하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또 쉽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의도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참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신에 사람들이 너무 질병을 가볍게 보게 된 부작용도 있어요. 감기? 그럼 좀 참고 지나가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저는 마음의 감기가 아니라 이제 뇌의 독감이라고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뇌에 생기는 거고 독감입니다. 독감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치료를 안 받으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 중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대신 치료를 잘 받으면은 깔끔하게 낫고요. 우울증 역시 똑같습니다.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고요. 치료를 받으면 조기에 회복될 수 있고 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심각성을 제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과 우울증은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우울감을 느끼면서 안 살아보신 분은, 그러니까 우울감을 평생 안 겪어보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시겠죠. 그럼요.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나 오는 거고 이거는 당연한 건데 어떤 선을 넘어버리는 순간 이게 질병이 됩니다. 비유를 들어보면 우리가 좀 안 좋은 인스턴트 음식이나 설탕에 들어간 음료와 식사 많이 먹으면 일시적으로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네. 하지만 금세 또 몸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쵸.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음식만 계속 먹으면 어느 순간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찾아오겠죠. 네. 그때는 식이 조절을 해도 바로 병이 낫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질병이니까요. 우울증도 똑같아요. 어느 순간 이게 병이 생겨버리면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원인들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편안한 상태가 돼서 심지어 별다른 스트레스가 없어도 그냥 심한 우울감과 다른 동반된 증상들이 계속 지속됩니다. 병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울한 기분은 여기에 있는 것 같고요. 네. 우울증은 여긴가 봐. 뇌의 독감이라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럼 우울증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우울증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울증 증상에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데요. 첫째로 당연히 우울한 기분 혹은 흥미가 현저하게 감소, 체중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5% 이상 변화가 됩니다. 혹은 식욕이 떨어지거나 또 증가하게 되기도 하고요.
불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맞아요. 과수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불안, 초조, 그래서 막 견디지 못하고 가만히 못 있으신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정신운동 지체라고 해서 너무 축 처지고 말과 행동, 생각이 다 느려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로감, 에너지가 없어져서 그 어떤 것도 예전처럼 못 해내시게 되기도 하고요. 네. 과도한 죄책감,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다들 그렇게 여기지 않을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탓하고 너무나 힘들어하시게 되기도 합니다. 네. 집중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일과 공부를 하기도 힘들게 되기도 하고 결정을 쉽게 못 내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8가지 증상 중에서 몇 가지 이상이 해당이 돼야 우울증인 거예요? 네, 여기 8가지에다가 이제 죽음에 대한 과도한 생각까지 더해서 네. 9가지 중 5가지 이상이 지난 2주 동안 거의 하루 종일 유의미하게 지속되고 나의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일도 안 되고 대인관계도 무너지고 집안일도 못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간혹 증상이 없는 우울증도 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울감이 있다던가 슬픔에 잠겨 있는 게 전혀 안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우울증을 앓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는요, 연세가 있으신 노년층에서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화면을 보시면요, 우울하지 않은 우울증 증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통증, 신체적인 불편감, 그리고 만성 피로를 볼 수 있는데요. 몸이 아프다던가 아니면 내시경을 했는데 위는 괜찮은데 계속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두통이 있는데도 다 검사를 해봐도 머리 MRI까지도 다 깨끗하다. 그런데 저는 계속 아파요. 이런 신체적인 증상들을요, 장기간 호소하는데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요, 내재된 우울증이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네. 아니면 이유가 없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런 피로들이 만성 피로가 돼서 계속 나를 괴롭힐 때는요, 이런 게 계속 오래될 경우에는 이게 피로가 아니라 우울증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불면증인데요. 불면의 상당한 부분도 또 우울증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불면증 같은 경우에 장기간 만성화됐을 때는 50% 이상이 우울증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잠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셔서 이게 단순히 잠이 안 오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울증이 혹시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분노 조절의 어려움이라고 돼 있죠. 그건 뭐냐면요, 또한 요새 이제 분노가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죄송합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요. 갑자기 짜증이 늘었다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버럭버럭 화를 낸다거나, 특히나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애들한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와이프한테 화를 내거나 이런 다음에 내가 화낸 것들을 다시 돌아서서는 후회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황이 잦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요, 단순히 성격이 변하거나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우울증이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또 화병이었어요. 옛날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 진짜 많이들 참고 사셨잖아요. 뭐 감정 자체를 표현하지 못하고 꽉꽉 눌러오고 계셨다가 어느 순간 이게 본물 터듯이 갑자기 확 터지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화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또 우울증으로 이렇게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화병 자체가, 그래서 혹시 내가 우울증이 아닌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흔히 걱정한 건망증. 이건 이제 주관적인 기억력의 이제 감퇴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진짜 기억력이 감소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요새 젊은 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만약에 40대나 50대가 갑자기 이런 건망증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럴 때는요, 사실은 많이 걱정하시는 치매보다는요, 우울증인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러실 때는요, 갑자기 너무 치매를 걱정하셔서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요, 혹시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아니면 기억력이 떨어진 게 우울증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실제 병원에서도요, 치매 환자로 오시면요, 이게 치매인지 아니면 가성 치매, 이런 우울증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나타난 치매인지 반드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저거 내 경우도 저런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우울감하고 우울증의 차이가 뭔지 또 우울증의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 쭉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나도 이걸 겪고 있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려주시죠. 네. 그 MC 두 분과 이제 김혜선 씨 앞에 우울증 자가진단표를 네네. 제가 놨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네. 상태를 보고 해당되는 점수에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2주 동안.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우울증 진단 기준을 이제 우리 실생활에 약간 녹여낸 항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1번, 기분이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제 너무 쭉쭉 읽어주시면 저희가 점수 저희가 한번 체크하고 매겨요. 볼게요. 하던 일에 대해 흥미가 없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즐거웠던 것 같아요. 3번, 불면증 혹은 잠을 많이 잔다. 참 푹 자고 있는데. 네, 4번, 식욕 감퇴 혹은 폭식. 이건 그냥 많이 먹는 거. 네. 먹는 거 좋아해요. 5번, 주변에서 알 정도로 행동이 느리거나 불안감을 느낀다. 아, 전 너무 빨라요. 네. 아, 6번,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다. 아 이제 좀 피곤해. 7번,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었다. 혹은 자신과 가족을 실망하게 했다고 생각했다.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있는데. 네, 가끔 있어요. 8번,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9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혹은 자해할 질문이 생각이 무섭네요. 네. 이게 점수가 점수. 네. 아니 저는 사실은 기분이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 여기서 기분이 우울할 때가 좀 있어서 이건 0.5점인데 희망이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다. 피곤할 때가 좀 많아서 0.5점. 0.5점. 그다음에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다고 글쎄 이거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서 0.5점. 네, 저도 가끔. 근데 요즘에 이거는 있어요. 저는 뭐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도 끝까지 다 못 읽겠어. 그래서 집중이 좀 떨어졌다. 이건데. 아, 그래서 그건 1점. 예. 261은 뭐지? 두 개에서 6개인 거죠? 2일에서 6일 정도의 그 네. 감정을 느꼈으면 1점이고요. 아. 7일에서 12일을 느끼셨으면 2점. 네. 거의 매일 느끼셨다 생각하면 3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래요? 일단 저 먼저 공개할까요? 없겠지 뭐 아무것도. 저는 0점. 진짜? 그래도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저는 한 1점 되겠네요. 그럼. 1점. 그렇죠. 저는 3점인데. 3점. 이게 요새 어느 아니 정도? 제가 거의 봤을 때 매일이라고?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었다가 요새 운동을 하루 종일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축구에다가 점핑에다가 네. 뭔가 많으니까. 그건 너무 해서 그래요. 네, 매일 그래서 볼을 차니. 선수도 아니고. 바로. 운동을 네.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행히 세 분 다 너무 정신적으로 건강하셔서 너무 네. 다행이고요. 1점부터 4점까지는 우울증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행이다. 와. 이제 5점부터 9점은 가벼운 네. 우울증, 10점부터 19점은 중간 정도 우울증, 20점이 넘어가면 심한 우울증이고요. 이제 항목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2주 동안 거의 매일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그렇죠. 힘들겠다. 네. 예. 자, 우울증을 느끼는 그 증상 중에서 식욕 감퇴가 있잖아요. 네. 이게 사람이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만난 거 먹을 때 막 기분 좋은 에너지가 쏟아지는데 맞습니다. 그게 안 되면 또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특급 처방을 준비해 놨습니다. 김정우 선생님. 네. 네, 오늘 특급 밥상은요, 봄나물 테라피 전입니다. 와, 네. 좋다. 이름부터 좋네요. 봄나물 테라피죠. 저 이렇게 봄나물을 보면 아무 이유 없이 막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뭐 다듬을 때도 향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재료를 한번 소개해드리자면요. 네. 정말 뭐 파릇파릇 너무 이쁘죠. 근데 이건 뭐예요? 뭐예요? 선생님? 이거 파 같기도 하고 네. 아니에요? 원추리입니다. 아, 원주. 네, 처음 장아찌로도 담그고 네. 네. 아마 시장 나가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원추리랑 달래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달래 좋죠. 그리고 여기 이제 고추 네. 준비되어 있고. 네, 홍고추 또 매콤한 청양고추 준비해 주시고요. 또 감자 전분이랑 튀김가루, 감자 전분이랑 부침가루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침용 기름. 그리고 마지막에 좀 들기름 향을 내기 위해서 다 구워진 다음에 살짝 두를 거예요. 그래서 들기름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재료는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주부로서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 게요. 제가 네. 메추리는 알아도 처음 봤거든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이 네. 원추리가 그러면 우울증 극복에 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원추리는요, 근심을 잇는 풀이다라고 해서 망우초라고 한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보감을 보면 헌초근이라고 해서 뿌리를 약재로 쓰기도 했고요. 또 꽃을 은암이라고 했기 때문에 은암초라고도 불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봄나물 같이 어린 싹을요, 나물로 해서 만들어서 먹게 되는데요.
원추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초로서요. 가슴에 어떤 나쁜 기운이 맺혀가지고 마음의 병이 생겼을 때 이것을 치료하는 약초로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 헌초근이라고 해서 약재로 쓸 때 이 뿌리에는 독성이 좀 있어요.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실명에 또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약으로 쓰실 때는 한의사하고 좀 상담을 하시고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들어가는 냉이가요. 우리 봄나물의 대표적인 주자잖아요. 그리고 달래에는요, 비타민과 무기질이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비타민 C와 칼슘이 많아서요, 마음의 안정과 불면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울증 예방 차원에서라도 많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봄나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어제 집에서 전을 해 먹었거든요. 아, 네네. 근데 봄나물 전을 안 해 먹고 그냥 파전을 먹었어요. 그 이유는 나물 손질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방법을 몰라서요. 맞아요. 나물이 생각보다 네.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특히 이제 원추리나 뭐 달래 같은 거 보시면은 끝에 흙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 흙이 남아 있으면은 사실 먹는 식감도 그렇고 안 하니만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일단 이 달래를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사이사이에 흙이 있어요. 네네. 그 끝부분에 이렇게 단단하게 흙이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요 다듬을 때 물에다가 좀 한참 담그신 다음에 흙을 불리시면 좋아요. 그럼 안에 있는 흙이 어느 정도 불어가지고 살살 뿌리 부분을 흔들어서 씻어내시면은 이제 제거를 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도 단단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손톱으로 살짝 띄워주시면 되고요. 또 원추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보세요. 먼지, 흙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물에 담가 놓으셨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들쳐가면서 흔들어서 씻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많이 있죠. 네. 아, 물에 담가서 흔들어준다. 네네. 저는 이렇게 흙이 많이 묻어있길래 다 잘라냈다가 크게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사이사이를 물 묻혀서 털어내듯이 하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저는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을 해놓은 달래하고 원추리 한 3, 4cm 정도를 썰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수분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자 전분을 좀 살살살 뿌려가지고 살짝 덧가루처럼 버무려 주세요. 전분을 해야 전이 더 바삭하다는 말 저도 그렇죠. 들었었거든요. 식감도 바삭하고요. 또 이렇게 날 가루를 처음에 살짝 묻혀주시게 되면은 안에 있는 수분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묻혀서 한 켠에 놔두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부침가루예요. 부침가루 넣고 여기에 물을 좀 풀어가지고 오늘은 좀 묽게 반죽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반은 이렇게 반죽을 전분가루를 섞어주신 다음에 이게 좋은 비율이 있을까요, 선생님? 보통 이런 가루류하고요. 물을 1대1 비율 정도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전분가루를 넣었는데 여기에 좀 쫀득한 식감을 주기 위해서 쌀가루를 좀 섞으셔도 되고요. 네, 부침가루만으로 하셔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1대1 비율.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묽게 했죠, 저는. 왜냐하면 봄나물의 향이 좋기 때문에 반죽이 너무 두껍게 되면은 그 향을 좀 오롯이 느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묽은 비율로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에 지금 덧가루를 이렇게 묻혀놨기 때문에 수분이 나온 걸 다 잡아줬어요. 이렇게 정말 슬쩍 둘러질 정도로만 반죽이 이렇게 해서 버무려줍니다. 이것도 살짝 버무려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누르면서 버무리면 숨이 죽으면서 또 수분도 빠져서 좀 질겨질 수 있어요. 이렇게 가볍게 버무려 주고요. 팬에 기름을 둘러줄 텐데 너무 적은 양보다는 조금 넉넉히 살짝 넉넉하게 둘러주시면은 달라붙지 않고 좀 바삭하게 튀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들기름까지 두 종류를 준비를 했는데 들기름을 처음에 둘러서 굽게 되면은 들기름의 발연점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생기면서 좀 이제 산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들기름 향은 마지막에 다 구워진 다음에 살짝 입혀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전은 아침에 먹어도 그렇죠. 뭐든 이렇게 막 바삭해가지고 이제 소금간 살짝. 근데 이 기름 향이 옆에 있으니까 확 나잖아요. 그래서 잔치집 같은 뭔가 그렇죠. 군침이 싹 돌죠. 자, 구워보도록 할게요. 저기 홍고추랑 청양고추를 이제 마지막에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소리가 나네요. 소리 보소, 소리 보소. 이 소리거든요. 자, 보시면은 반죽이 맛있겠다. 거의 가볍게 둘러져 있는 정도죠? 네. 한 입 크기로 저는. 골프 치는 사람들 제일 맛있는 전이 무슨 벙커전이라고 그러던데. 뭉치는 사람들 그렇죠. 네. 이걸 이제 위에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네네. 혜인 씨가 젓가락을 들고 있으니까 이상하네요. 제가 뭔가 하는 장면이 좀 어색하시죠? 뭔가 정말 요리를 잘하는. 저도 어색합니다. 근데 저렇게 빨간색이 하나 딱 들어가 주니까 포인트가 색감이, 되네요. 네. 보기만 해도 입맛이 도는 것 같아요. 와. 자, 이렇게 해서요. 와. 노릇한 거 보세요. 가끔 선생님, 네. 저는 튀김가루 할 때도 있거든요. 네. 튀김가루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튀기듯이 어차피 기름에 둘러서 튀기는 거라 네. 만약에 부침가루가 없을 때는 튀김가루를 하셔도 되고 또 뭐 전분가루, 양이 부족할 때는 그런 가루류를 좀 섞어서 해보시면 또 좋아하는 식감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게 재료의 맛을 충분히 살리니까 네. 우리가 전 부칠 때 보면 밀가루 범벅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전 제대로 하는 분들은 밀가루 범벅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재료의 맛으로 딱 하더라고요. 짧게 정말. 밀가루는 이렇게 딱 붙여주는 역할만 하고. 맞아요. 네, 가볍게 이렇게. 자, 그리고 사실 밀가루 양도 적기 때문에 익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리고 향을 즐기기 위해서 너무 푹 익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식감이 네. 남아있을 정도로 바삭하게 구워내시면 되는데 아우, 자, 맛있겠네요. 보세요. 냉이, 달래하고 원추리 색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기름을 마지막에. 이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들기름. 죠 네. 불을 조금 약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들기름 향을 살짝 입혀주시는 거예요. 뭐 두부를 굽거나 할 때도 들기름 넣고 뒤지시는데 처음부터 넣으면은 거품이 생기면서 까맣게 타거든요. 네. 맛있겠다. 그런 팁이 또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노릇하게 구워지면 네. 완성이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전체가 다 먹는 모양이네. 네. 정말요? 네. 처음 있는 세상에. 일입니다. 그렇죠. 넉넉하게 또 냄새만 나게 하고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봄나물 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맛있겠다. 자리에 고맙습니다.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네네. 네, 제가 한번 다 가져다 드릴게요. 네. 지금 자리에 있는 분들은 드시면 됩니다. 네. 바로. 와. 네. 저랑 이제 세상에. 들어가셔서. 맨날 보기만 하면 먹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봄나물은 진짜 이맘때 너무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다. 네. 왜 봄나물 테라피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엄청 네. 봄 내음이 너무 좋죠. 상큼하네요. 네. 야, 이거 찍어도 맛있다. 네. 아니 뭐 행하에 봄이 왔네요. 와. 근데 입안에 가득 메우는 이 향 있잖아요. 봄나물 향. 달래 향부터 네. 시작해 너무 맛있는데. 그러니까 그 철철이 제철 나물, 뭐 제철 식재료 이런 걸로 음식을 하면 그리고 좋은 사람들하고 맛있게 얘기도 하면서 먹으면 우울증 없어지죠. 그럼요. 네. 와, 맛있습니다. 맛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먹었으니까 운동 좀 해봐야죠. 역시 또 우울감을 느낄 때나 우울증 있을 때는 햇볕 봐가면서 운동하는 게 좋아요. 그럼요. 운동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 오늘은 우울증을 날려버리는 운동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행복한 아침의 공식 운동쌤, 행운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와줘요, 행운쌤! 안녕 자기야. 네 반갑습니다. 행운쌤입니다. 네 운동은요 심장을 빨리 뛰게 해주고요. 뇌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 완화와 극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놀랐어요? 많이 어색했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행운쌤이 이제 우울증 극복하는 운동으로 준비를 했는데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우울증 타파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실 분은요. 운동 더 이상 운동 초보가 아닙니다. 운동 중독자, 운동 경력자, 행하의 운동신 장애인 MC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게스트가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갑자기 기대하시더라고요. 접니다. 네. 우리의 운동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우울증 극복하는 우울증 타파 운동 준비했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함께 스트레스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울증 타파 첫 번째 동작은요. 바로 앞뒤 박수 조깅입니다. 자, 먼저 하체부터 해볼게요. 다리는 네. 옆으로 봤을 때 가볍게 뒤로 살살살 조깅하듯이 가볍게 뛰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손도 같이 가볍게. 움직여주시고요.
가볍게 뛰어주시고 만약에 무릎이 안 좋아서 못 뛰신 분들은 제자리에서 걸어주셔도 돼요. 자, 오늘 뒤로 차,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팔. 이제 팔이 남았죠. 팔은 앞에 한 번, 뒤에서 한 번. 하나, 둘, 셋. 많이 익숙한 동작이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여기 악수처럼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요. 자, 같이 이번에는 팔이랑 다리랑 같이 해볼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가벼운 달리기는요, 뇌에 신경을 전달해줘서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되고요, 우울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항우울제처럼 뇌에 새로운 뉴런 물질을 생성시켜줍니다. 아주 잘하고 역시 운동신이야. 맞습니다. 자, 우울증 타파 두 번째 동작은요, 바로 리업 줄넘기입니다. 리업 줄넘기. 다리를 가볍게 들어주시면 돼요. 위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듯이 하나, 둘, 셋, 까꿍 앞에 보고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자,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살짝 반동을 이용하시면 더 좋아요.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거 손발 같이 가면 안 돼요! 운동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거, 좋아요. 자, 이제 팔이 남았어요. 팔은 약간 우리가 줄넘기, 줄 없는 줄넘기 하는 것처럼 손목을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이제 다리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역시 운동신이야. 좋았어.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면요. 반복적인 움직임은 명상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정신 건강을 맑게 해주고요.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자, 이제 했으니까요. 노래에 맞춰서. 신나는 노래, 렛츠 기릿! 좋아요. 갑시다. 음악 주세요. 뒤로. 자, 뛰면서 팔. 하나, 둘, 셋. 빨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하나, 둘, 셋. 예, 좋습니다. 좀 잘하는 것 같은데요? 역시 이게 경력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역시 운동신이야. 아주 좋아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해요. 역시. 잘하죠. 운동 중독이에요. 아니, 근데 방금 그 노래에 목소리가 김혜선 씨 같은데? 맞아요. 음반이었어요? 행운쌤이 원팀이었어요. 행운쌤이 원팀. 우울증이 오거나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듣기만 해도 살 빠진 노래, 제가 앨범을 냈어요. 방금 들으신 뱃살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푸세요. 행운쌤이었습니다. 가자, 운동신. 가자. 줄넘기 하면서 들어가세요. 줄넘기 역시 달라. 역시 달라. 네, 운동 특급 처방이었습니다. 운동 좀 됐어요? 운동이 조금 된 게 아니라 진짜요. 한참 뛰었습니다. 확실히 운동만큼 기분 전환되는 게 그럼요. 없어요. 네. 자, 이번에 특급 처방은 김지용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준비한 특급 처방은 우울한 감정이 우울증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울증 끊어내는 마음 습관입니다. 네, 선생님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가 살면서 우울한 감정 자체를 느끼지 못하면 제일 좋을 텐데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걸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출근 준비를 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미래 생각을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고 계실 거고 저 역시도 지금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거는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물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뭐 우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우울증에 빠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는다고 우리 모두 다 우울증으로 진행하진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는 분들에게 네가 약한 거야 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건데 우리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운다고 모두 암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리스크는 확실히 올라가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타고난 유전적으로 이제 우울증에 취약한 가계가 있긴 하지만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스트레스 상황을 잘 극복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우울증에 취약한 분들이 가진 심리적 특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평소에 하던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그냥 하거든요. 다들 그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은 술을 마시고, 어떤 분들은 친구 만나서 한풀이하고, 어떤 분들은 나도 모르게 그냥 자고, 또 어떤 분들은 운동하러 나가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
스트레스 코핑 스킬이라고 부르는 게 이걸 뭘 쓰느냐에 따라서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고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기존에 해온 방법들을 그냥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나는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나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판넬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울증을 부르는 나쁜 습관들입니다. 이 습관들을 피하면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번지는 걸 좀 막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회피. 피해버리는 거구나. 네네. 참 회피. 우리 모두가 가장 많이 쓰는 나의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회피해버리는 건데 우리가 평소 애 때문에 힘들어.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 손님이 없어 힘들어. 직장에서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한잔 해야죠, 뭐. 저는 쇼핑 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스트레스를 탁탁 털어버리기 위해서 술잔 저도 털 것 같아요. 아니면 운동할 것 같은데요? 네, 운동하면서 이제.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말 많이들 쓰는 방어 기제입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택배가 계속 쌓인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사실 이런 게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이것만 쓰면은 좀 부적절한 회피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누군가의 갈등이 있으면 이걸 풀어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모르겠다 술 먹고 잊어버려야지 라면서 혹은 쇼핑해서 좀 기분 풀어야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걸 하게 되면 뇌가 순간적으로 마취가 될 수는 있겠지만 마취에서 깨어나면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았으니 우울하고 스트레스는 더 쌓여가게 됩니다. 남자분들 중엔 또 있죠.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직장 같은 데서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원래 이제 딱 출근하는 직장 상사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다들 또 조심하게 되잖아요. 부부싸움하고 왔구나. 이렇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라는 전치, 투사 같은 방어 기제가 작용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계속 회피, 남 탓을 하게 돼요. 남한테 전가하게 되고 이런 심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듭니다. 항상 주변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고 세상이 얼마나 싫겠어요. 이런 심리를 가진 분들은 우울증이 잘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우울증을 부르는 나쁜 습관들 두 번째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비활동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구나.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이건 모두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요,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보통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다가 별일 없으면 안 움직이고 가만히 계시는데 그러다가 뭐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은 그냥 내비둬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혼자 있으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비활동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 우울감으로 소파에 계속 누워 있으면요. 어떤 일이 결국은 생길까요? 더 우울해지지 않을까요? 나아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점점 더 우울해지는 게 보통 일반적인 거거든요. 몸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서 편안한데요. 사실은 기분은 더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우울해지거든요. 우리 마음은요, 우리한테 이제 좋은 생각만 들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우울해지면 생각도 자체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렇게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비관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감정에 의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기분을 느낄 때는요. 좋은 생각도 하게 되고 더 미래에 대해서 더 밝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기분이 우울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 과거에 안 좋았던 일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 뇌는요. 우리한테 깊은 생각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우울할 때 선생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기침했다고 스트레스. 괜찮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괜찮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걱정스러운 일들이요 더 많이 떠올리게 되는 게 사실 우리 뇌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맞아요. 막 우울하다 그러면 친구들이 야 밖으로 나가자 이래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우울할 때 우울한 노래 듣기 시작하면 한없이 우울해지거든요. 그런 건 좀 피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보시면 반추는 뭔가 되새겨본다 이런 건가요? 네, 되새김질에서 이야기하는 반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울하면은 계속 우울한 생각만 더 많이 들게 돼요. 사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원래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게 실제 우리 뇌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과거에 대해서 되짚어보면서 좀 고칠 거 없는지 이제 후회하고 자책해보고 이런 게 정상적인 뇌의 반응인데 문제는 우울증 상태에 빠지면은 우울증으로 가게 이렇게 진행되는 중에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더 우울해지고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르고 그럼 더 우울해지고 이런 계속적인 되새김질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좀 기분 나쁠 때 이럴 땐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저는 좀 후회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지라고 계속 다시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보는, 떠올려보는. 저는 그런 항상 타입이에요. 자기 전에 그날 잘한 거보다 아까 왜 이랬지? 아쉬운 거. 그런 걸 맞아요. 자꾸 잘못한 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람의 특성입니다. 저도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가면은 내가 거기서 그거 놓쳤는데 그거 말해야 됐었는데 똑같구나. 네,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계속 이끌려가면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사람은 기분이 되게 안정적이야. 힘들어져도 금방 회복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끊어주는 자기만의 도구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생각을 끊어줘라.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멈춰라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생각이 자꾸 과거와 미래로 흘러갑니다. 모두가 그래요. 과거로 흘러가면서 후회하고 자책하는데 바꿀 수 없으니까 우울해지고 미래 생각이 계속 떠오르면서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미리 대처할 수는 없으니까 불안해지고 원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끊어주는 도구가 있어야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고 내 마음의 바다에 방파제를 하나 세워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생각을 끊는 도구도 나도 모르게 쓰던 걸 계속 씁니다. 그래서 건강한 것부터 건강하지 못한 것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신다. 아까도 말씀드린 힘들 때마다 술 마시면 그 순간에는 괜찮겠지만 역시 부작용이 따라오고요. 먹는 것 역시 사람들이 생각을 끊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하는 도구예요. 밤에 심란할 때 많이들 드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먹는 순간에는 분명 고민을 잊을 수 있고 순간적으로 기분도 좋아지지만 역시 부작용이 많이 따라오겠죠. 네. 사실 대부분 나쁜 생각이 들면 술 한잔 하거나 아니면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푹 자거나 그런데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좋은 방법들이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좋은 방법은 이제 운동, 명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부작용도 적고 계속해서 하면 힘이 붙어서 네네. 점점 더 잘하게 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운동하면은 그 순간 마음 편해지는 건 알겠는데 근데 지나고 나면 또 힘들어지지 않냐. 어차피 그럴 거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방파제가 딱 적합한 표현인 게 이제 한번 끊기면은 일단 약해져요. 파도가 한번 끊기고 나면 약해지는 것처럼 이 생각의 흐름, 반추도 이런 건강한 도구들을 통해서 한번 끊어주고 나면은 우리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방파제가 삶에 몇 개 들어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나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 힘들어질 때마다 자기 전에 안 좋은 생각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명상을 한다. 이런 습관들이 여러 개 있는 방파제를 여러 개 세워놓은 사람은 마음이 훨씬 잔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취미 생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우울증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도움 말씀 한 말씀씩만 좀 거들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갱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오늘 텔레비전 보시면서 저럴 경우에는 우울증을 조금 의심해 볼 수 있겠다. 가족분들을 잘 지켜보시다가요. 그거 나약해. 너 정신적으로 극복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전문가 선생님 찾아가서 한번 치료를 받아볼까? 이렇게 지지하는 마음으로 좀 바꾸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단의학적으로 봤을 때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다. 우리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에너지의 흐름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감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일부러 소리내서 웃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웃는 시간을 하루에 한 장만 10초라도 정말 크게 배가 울릴 정도로 가지신다라고 하면 어떤 감정을 조금 극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집중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봄나물 손질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랬는데 손질하면서 그 아로마 테라피처럼 향도 즐기면서 또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봄나물 활용한 제철 제조로 건강을 찾아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을 못 가서 더 쌓이는 거예요. 풀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퀴즈 있습니다. 네, 퀴즈 바로
오늘은 퀴즈보다도요, 지난주에 드린 퀴즈 네. 정답을 정답.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새싹보리였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네, 우울증은 결코 여러분이 약해서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질병이거든요.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편하게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웃음 치료 얘기하셨잖아요. 네. 일부러 못 웃을 때 쓰는 방법은요. 입을 거울을 보고 이렇게 확 찢어요. 그러면 내가 그러고 있는 모습이 웃겨. 그래서 웃음이 나죠. 그래서 한번 맞아요. 웃습니다. 즐겁게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4월 5일 식목일인데 나무 심을 땅이 없어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조그맣고 예쁜 화분이 있거든요. 네. 그거라도 집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집안 분위기 달라요. 네, 식목일 모두 의미 있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